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제보받았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 한 어르신이 본인이 군대에 있었던 머나먼 옛날에 겪은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포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 올해 35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이 센터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의 산전수전 다 겪은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올해 70대 초반이신 한 남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이 과거 군대 이야기가 나오시면 어눌한 목소리로 자신의 여러 무용담을 자주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도 군대 공포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실제 귀신을 만난 이야기나 그때 당시 공포 이야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고민을 하시더니 자신이 겪은 경험은 없지만 옆에 후임이 귀신을 경험하고 겪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자신도 옆에 있었다고 말하시면서요. 본인이 직접 본 건 아니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죠. 당시 어르신은 후임과 함께 보초 근무를 서고 계셨대요. 그때만 해도 군대에서 사람을 패는 건 당연한 일이라 옆에서 후임이 졸면 개머리판으로 비껴서 철모를 쳤죠. 너무 아프지만 상처가 남지 않는 방법이라 군기 잡을 때면 그렇게 때리셨답니다. 그날도 후임이 졸고 있어서 몇 대 치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후임이 반대편에 있는 산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이놈이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더 이상 졸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 후임이 산 중턱에 사람 형상을 한 검은 물체가 움직인다고 보고를 하더래요. 반대편 산에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후임이 정말이라면서 그쪽 방향을 가리켰죠. 그래서 그쪽을 봤더니 검은색 형상은커녕 산에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혹시나 자기한테 반항한다고 생각해서 또다시 개머리판으로 철모를 비껴치면서 장난치면 죽는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그랬더니 후임이 이제는 그 사람의 생김새를 말하더랍니다. 짧은 머리에 국방색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러닝에 군활동복 바지를 입고 있다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자기가 너무 때려서 정신이 나간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후임이 별안간 그 남자가 산 언덕을 빠르게 굴러서 내려오고 있다고 말하더래요. 진짜 이놈이 미쳤나 싶어서 얼굴을 봤더니 온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비 오듯이 땀을 흘리더니 이제는 분칠이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지더래요. 그걸 바로 앞에서 보고 있으니 이제는 이게 진짜구나 싶어서 겁이 나더랍니다. 하지만 후임이 쳐다보고 있는 곳을 아무리 살펴봐도 전혀 사람이 뛰어오는 건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후임이 총을 집어던지고 미친듯이 도망가기 시작했죠. 근무지 이탈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그 후임을 쫓아가서는 겨우 잡아뜨리고 뺨을 수차례 때렸답니다. 하지만 후임명은 그 와중에도 계속 허공을 보면서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고 있고 결국 거품을 물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더랍니다. 일단 지통실에 보고를 하고 후임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 정확히 그때 봤던 게 뭐였는지 물어봤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 그 형상을 보고는 인상착의를 말했을 때 산 언덕 위를 오르내리던 귀신이 갑자기 자기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하더래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쪽으로 뛰어왔는데 그게 곧 있으면 자기 앞에 온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는 거죠. 평소 이 후임병은 거짓말이나 장난을 칠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실제로 이 초소에서 근무하던 병사들이 반대편 산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답니다. 결국 그 난리로 그 초소를 폐쇄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다 보니 이 병사가 봤던 게 사실이고 본인이 그걸 바로 옆에서 보고 있던 걸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더랍니다. 만약 저였다면 그 어두운 산에서 무언가 나에게 달려오는 걸 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개머리판으로 맞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군대 괴담을 보면 꼭 초소에서 귀신을 봤다는 글이 많고 그것 때문에 초소를 옮기거나 폐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늦은 저녁에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당연히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경주 읍내에 있는 빌라입니다. 이 빌라 주변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폐가들 속에 아주 작은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골목길 양쪽에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고 대부분의 폐가에는 담장이 있어서 그리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친했던 한 아주머니께서 장날에 맞춰 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이 골목길로 들어섰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 웬 하얀 강아지가 있더랍니다. 평소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셨던 분이라 강아지한테 음식을 주려고 하셨죠. 하지만 한참을 음식으로 꼬셔도 강아지가 먹기는커녕 자꾸 뱉어내고 나중에는 허공에 대고 계속 지저대더랍니다. 분명 골목에는 아주머니 혼자 있었고 강아지가 그 뒤를 보고 계속 짖으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사람을 경계하나 보다 싶어서 일단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어깨에 뭔가 부딪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손으로 잡아보니 웬 아이의 다리가 잡혀있더래요.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갔는데 정신없이 뛰다 보니 골목길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들이 손에 계속해서 잡혔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까 그 아이의 다리가 손에 잡혔고 점점 묵직하게 느껴지셨대요. 겨우 골목길을 빠져나왔을 때 다시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뒤를 돌아보니 웬 꼬마아이가 버드나무를 하나하나 매달려서 이쪽으로 오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무에 멈춰서 아주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도저히 발도 안 움직여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는 그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골목길에 있던 강아지가 또다시 크게 짖었고 강아지를 봤다가 다시 아이 쪽을 보니 그 찰나에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장봐왔던 물건들도 골목길에 그대로 내팽개치고 집으로 도망왔는데 나중에 남편분이랑 가보니까 물건들만 널브러져 있고 아이도 강아지도 없었죠.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아이의 생김새가 얼굴은 멀쩡했지만 팔과 몸이 늘어나 있어서 흙처럼 뜯어질 것 같다고 하고 복장이 꼭 5, 60년대에나 입을 법한 오래된 옷이었대요. 남편분이 말하길 원래 여기가 6.25 전쟁 당시 접전 지역이라서 사람이 엄청 죽어나간 곳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유해나 불발탄이 많이 발견됐었죠. 지금은 이곳에 30층짜리 아파트와 요양원이 생겼지만 아주머니는 너무나도 생생했던 그 사건을 잊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골목길에서 봤던 강아지가 예전에 아주머니가 키웠던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도 아마 강아지가 자기를 살려주려고 왔던 게 아닐까 생각하신답니다. 입고 있던 게 옛날 옷이면 정말로 여기서 죽었던 아이의 혼령일 수도 있겠죠. 경주하면 석굴암이나 천마총밖에 몰랐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귀신을 만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강아지한테 음식 주다가 그 위에 아이 귀신이 있는 걸 보면 그 누가 안 무서울까요? 벌써 몇 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워낙 흉흉한 소문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저희 가족이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중랑천을 끼고 있어서 나름 운치도 있는 동네지만 근처에 술집이나 유흥업소들도 많아서 저녁마다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동네였죠.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어차피 학교나 학원만 가면 됐으니 그런 건 어떻든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 쉬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였고 제 방은 복도와 바로 맞붙은 곳이었죠. 평일 낮에 집에 있는 게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안 들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빠르게 달려나가는 사람의 발소리도 들렸죠.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창문을 열어보니 점점 사람들의 고성이 들리더군요. 일단 엄마랑 같이 현관 밖으로 나갔는데 위층인 8층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경찰들과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꺼내 조심하세요 등의 말이 오가고 있었죠. 일단 엄마는 저한테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가셨습니다. 보통 아파트에 사시던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 돌아가신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끼리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층에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 그 집에는 술집에서 일을 하던 여자 둘이 살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2명 모두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지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그 냄새가 환풍구를 타고 위아래로 퍼지면서 동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찾아냈던 거였죠. 더 끔찍한 것은 유서가 발견됐는데 흰 종이에 딸랑 당신들과 꼭 함께 살 거야 라는 말만 적혀 있었답니다. 평소 그 집 사람들이 이웃과 많은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웃 중에 싸움이나 원한을 가질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 뭔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추측했죠. 그때 시체 청소하는 것도 보고 국가수가 부검하러 온 것도 처음으로 봤습니다. 어찌되었든 시간이 흐르고 점차 그 일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죠.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뒤 어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아주머니들끼리 모이는 반성회 같은 걸 다녀오셨는데 간밤에 7층 사람이 귀신을 봤다고 말하더래요. 회식을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데 취해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9층을 눌렀답니다. 같이 타 있는 사람도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계단으로 2층만 내려갈 생각이었죠. 그렇게 털레털레 내려가고 있는데 8층에서 7층으로 내려가는 사이 엘리베이터 앞쪽에 웬 사람이 벽을 보고 서 있더랍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겠지만 저 사람도 술을 먹었나 싶어서 집에 들어가시라고 말하려고 가까이 갔는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가 얼굴이 다 뭉개져서는 가만히 벽을 응시하고 있더랍니다.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아래층으로 도망쳤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벽을 통과하면 정확히 그 여자들이 죽은 집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오밤중에 소리 지르는 걸 그 층의 주민들이 다 들어서 한바탕 아파트에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밤에 집에 들어올 때면 계단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본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그 집 앞에 지나가면 창문으로 여자 실루엣을 봤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엄마가 저한테 절대 밤에 8층에 가지 말라고 하셨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집 창문은 쳐다보지 말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귀신 때문에 기절했다는 사람도 생겨서 8층에 살던 사람을 비롯해 이사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물론 저야 7층에 살아서 귀신을 본 적은 없었지만 저도 무서워서 그쪽은 절대 가지도 않았고 몇 년 뒤 이사를 해서 더 이상 시달릴 일은 없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보통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그 옆에 비상계단이 있죠. 한밤중에 거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자 귀신이 벽을 보고 서 있었고 그게 그 집이랑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공포영화 중에 귀신이 죽은 자리에 계속 멈춰 있다가 그게 밀려서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그 내용이 떠오르네요. 근데 그 유서 내용은 도대체 뭐였을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당신들과 꼭 함께 살 거야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주민들을 뜻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같이 살고 있으니 뭔가 꺼림칙하기는 하네요. 용인대 종합체육관에는 이상한 괴담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이 용인대가 유도대학이었을 때 유도장으로 사용했던 곳인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샤워장을 갈 때면 꼭 2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는 귀신이 나와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무슨 귀신이 있냐 생각했지만 여기서 운동을 할 때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코치님들과 학생들이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코치 한 분이 전부 체육관 밖으로 이동하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때만 해도 그냥 쉬는 시간인가 보다 싶어서 밖으로 빠르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동을 하고 그날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당시 실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코치 한 분이 체육관 관중석으로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천장을 봤는데 천장 조명 라인에 웬 대걸레 같은 게 펄럭이더래요. 근데 그 형체가 펄럭이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긴 생머리에 머리가 거꾸로 매달려서는 운동하는 학생들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는 학생들한테 체육관 밖으로 가라고 소리를 쳤던 거였죠. 더 소름 끼치는 건 그걸 코치님 2분이 동시에 봤다는 겁니다.
이곳 종합체육관에는 샤워실에도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동기 중 한 놈이 여기서 샤워를 했는데 샴푸를 하다 머리를 숙였더니 자기 다리 사이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얼굴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놀라서 빨리 샴푸질을 마치고 보면 얼굴이 사라져 있는데 한때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샤워실에 갈 때도 2명 이상이 같이 가야 했죠. 용인대 기숙사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귀신이 있습니다. 늦은 새벽에 복도 정수기 물소리가 나서 그곳을 쳐다보면 물방울 무늬의 잠옷을 입은 귀신이 물을 뜨고 있습니다. 또 어두운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 앞에 그 귀신이 서 있는 걸 봤다는 학생들도 많았고, 워낙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 귀신 또 나왔네 할 정도라고 합니다. 용인대 터가 풍수지리적으로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서 음기를 누를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이것 때문에 무도대학에서 용인대로 바뀌면서 학생회관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관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는 설이 있습니다. 학생회관 화장실 변기칸은 보통의 변기가 아니라 위아래 틈이 넓은 미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루는 학과 선배가 변기칸에서 큰 일을 보고 있는데 뭔가 계속 바람 같은 게 불고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러다 무심코 위를 쳐다봤는데 웬 여자가 문에 몸 절반만 걸친 상태로 손을 허우적거리며 선배한테 손을 뻗고 있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나중에 후배들이 발견해서 겨우 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선배가 100kg이 넘는 거구였는데 그때 봤던 귀신이 너무 무서워서 나중에 자취방에서 잘 때도 후배들을 양옆으로 끼고 잘 정도로 공포에 시달렸죠. 이 이야기를 보내주신 학생분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 이야기들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왜 꼭 똥을 싸고 있으면 저렇게 무서운 귀신이 나오는 걸까요? 사람이 가장 약할 때는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아닌 바로 똥 싸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괘씸하네요.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이 기억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살다가 새로운 것에 대한 조심성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3년 전 저는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의 전라남도 광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전남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살게 되었죠. 이 고시원은 1층이 남자, 2, 3층은 여자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입구에 작은 화이트보드판에 비어있는 방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3층 308호에 살았는데 출퇴근을 하면서 이 화이트보드를 지나칠 때면 항상 310호 방이 비워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조금 이상했던 게 310호에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이 들어오면 꼭 며칠 되지 않아서 또다시 화이트보드판에 빈 방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대체 그 방이 뭘까 궁금해져서는 주인분의 허락하에 방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매트리스 포장도 안 벗겨져 있고 새 침대에 바닥이랑 벽지도 모두 새 것이어서 기존 다른 방들과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방 전체가 새 것이어서 굉장히 쾌적해 보였고 그 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 한 명 불러서 같이 이사를 했고 둘 다 피곤에 쪄들어 바로 잠에 들었죠. 그렇게 몇 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갑자기 똑바로 앉더니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나 꿈에 어떤 여자 봤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디서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방에서 웬 여자가 신발장 앞에 거울을 보고는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내 쪽으로 쳐다봐서 깜짝 놀랐네. 당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일단 집에 가야 하니 나갈 준비를 하자고 했죠. 하지만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무서워져서 혹시 그 여자 무섭게 생겼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평범하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가 집으로 가고 저는 고시원에 혼자 남아 유튜브로 웃긴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괜히 등 쪽이 따갑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뭐랄까, 전류가 흐른다랄까. 평소 그런 적도 없었지만 괜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현관에 있는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더군요. 아까 친구가 말했던 게 생각나서 일단은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고시원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침대 옆에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시끄럽게 뛰는 소리에 침대 옆을 보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였죠. 그때 제가 가위에 눌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도둑인가 싶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침대 발치 옆에 웬 검은 형체가 서 있더군요. 살면서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침대 발치를 보니 그 검은 형체가 계속 화장실과 침대 옆을 뛰어다니는 겁니다. 방 안에서 나던 소리가 그 소리였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제 머리 쪽으로 다가왔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져서 핸드폰을 보니 시간은 새벽 4시 가까이 됐고 자기 전에 괜히 무서워서 불도 안 껐는데 불이 꺼져 있더군요. 도저히 무서워서 잠잘 엄두도 안 났고 뜬 눈으로 기다리다가 7시가 되자마자 주인분께 전화를 걸어서 제가 겪은 걸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죄송하다고 방 바꿔도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한 지 하루 만에 방을 바꾸고 가끔 다용도실에서 마주쳤던 여자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310호 방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놀라서는 그 방에서 사람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던 여자 하나가 여름에 침대 위에서 자살을 했는데 당시에 음식물 썩은 데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청소업체 불러서 새 것처럼 만들고 물품도 싹 새 걸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잠을 잤던 거고 저와 친구가 그 짧은 사이에 봤던 여자가 거기서 죽은 여자 귀신이었던 거죠. 머릿속이 하얘져서는 이 생각을 도저히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그 고시원을 나왔죠. 지금도 가끔 생각날 만큼 끔찍한 트라우마지만 부디 여러분도 신축이 아닌 이상 모든 게 새 것으로 바뀌어 있다면 의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노량진 공포 실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이런 거 보면 진짜 고시원이나 모텔이나 무서워서 정말 못 가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리에 내가 그대로 누워서 자는 건데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당연히 힘들죠. 게다가 귀신이 나와서는 그 좁은 방을 뛰어다니면 어느 누가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전남대 학생분들 310호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적, 지금으로부터 대략 33년 전쯤 살던 곳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건물이었고 목사를 하셨던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교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리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싼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분명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집값이 낮은 곳을 발견하고는 그 집에서 살면서 교회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만 해도 미군 부대 비행장이 근처에 있어서 술집도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이상한 것들이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술집이 많은 건 맞았지만 그와 비슷하게 보살집이나 무속인들이 하는 신당이 엄청 많았다는 거였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근처에 있는 미용실이나 슈퍼마켓을 가면 빠짐없이 노란 부적과 함께 쌀이 담긴 성주 단지를 꼭 볼 수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짚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일을 시작으로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초청 강사로 집을 비우셨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 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께서 새벽에 오시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출입구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시간대에는 사람이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새로운 사람이 왔나 싶으셨대요. 점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이내 교회 현관 쪽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이상했던 게 그 발자국 소리가 교회 출입구가 아닌 저희 집과 교회 중간에 있는 문 쪽으로 가더랍니다. 혹시 현관문이 잠겼나 싶어서 쳐다보고 있었더니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죠. 사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일단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아무도 없더랍니다. 순간 굉장히 당황하셔서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고 사라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분명 이중으로 문을 잠갔는데도 문이 열릴 때도 있었고 계속해서 교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잠금 장치만 풀어줄 뿐 문을 직접 열어주지는 않으셨대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져서 섬뜩한 일들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한 아주머니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비명을 지르시더랍니다. 놀라서 다급하게 아주머니한테 갔는데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리더랍니다. 다른 분이 기도하러 왔나 보다 싶었는데 그 인기척이 점점 아주머니한테 오기 시작했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대충 어디쯤 있는지는 알 수 있었는데 자기 주변을 계속 빙빙 돌면서 걸어다니더래요. 마치 강강술래라도 하듯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걸어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교회 밖으로 도망을 쳤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정확히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건물에 살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종교에 귀의하셨기 때문에 신앙심으로 이겨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도 생각하면 섬찟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무속인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한 무당이 어머니를 찾아와서는 더 이상 자신이 신을 모실 수가 없게 되었는데 버리기 어려운 물건들이 있으니 교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말하더래요. 제사용 녹그릇이나 무속용품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신이 깃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맡아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교회 안쪽에 그것들을 가져다 놨는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그 무당이 헐레벌떡 교회로 달려와서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놔, 내 밥그릇. 인연이 훔쳐간 거 내놔. 마치 쇠를 가는 듯한 목소리로 계속 자기 밥그릇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어머니께서 놀라서는 교회 안쪽에 있다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거기 못 들어가니까 네가 가져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는 주저앉아서는 땅을 치면서 울며 불며 이상한 말들을 했는데 결국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죠. 그리고 이후에는 아예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저희가 이곳에 살기 전에 5가정이 이 건물을 거쳐갔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서 동네에서는 흉가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희 가족은 이곳에서 10년도 넘게 살았고 다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갈 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어서 나간 집은 처음이라는 말도 했었죠. 이 건물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계속 빈 건물인 채로 방치되고 있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무당이 와서는 밥그릇 내놓으라고 했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무당이 모시던 신이 자기 밥그릇 달라고 찾아온 건데 쇳소리 내고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습니다. 내용만 봤을 때는 뭔가 귀신이 사는 흉가보다는 땅 자체가 이상한 것 같네요. 뭐랄까 그 귀신이 꼬이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했던 말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흉가를 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가 왜 흉가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작년 봄 우리는 지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를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매매를 하게 되었지요. 계단식 아파트였고 근처에 식당과 산책로, 작은 놀이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7살 딸도 만족했지요. 딸은 특히 놀이터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퇴근 후에 내려가 그네를 밀어주고 주말에는 단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빌라에 살 때보다 집이 넓어졌고 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딸은 그 방을 자기 방으로 쓰게 됐고 스티커를 붙이고 인형을 늘어놓으며 하루를 보냈죠. 이사 후 한 달 정도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동네 적응도 빨랐죠. 저녁에는 아내가 산책을 제안했고 우리는 단지 주변을 한 바퀴 돈 뒤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샀습니다. 그 당시 딸은 새 방에서 혼자 자는 연습을 했고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딸이 울면서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저희는 놀라서 불을 켰죠.
딸은 대성통곡을 했고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안아 달래며 등을 토닥였지만 한동안 울음이 멈추지 않았지요. 저는 혹시 방에 문제가 있나 싶어 딸 방을 확인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닥에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는 악몽을 꾼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 엄마 아빠 여기 있다 라고 말하고 딸 옆에 눕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잠이 들었고 그날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새벽이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안방으로 들어왔지요. 이번에는 조금 진정된 다음에야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같이 가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할머니? 라고 물었지요. 딸은 본 적 없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그 할머니가 손을 잡아 끌었고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엄마 아빠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아내는 오늘은 여기서 자자라고 했고 그날 밤은 셋이 안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집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을 따로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딸 방에 가구 배치를 바꿔보자는 아내의 제안에 따라 침대를 창문에서 조금 떨어뜨리고 문을 완전히 닫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결에 부모 목소리가 들리면 아이가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딸은 오늘은 엄마 방에서 자면 안 돼 라고 묻다가도 제가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을 끄고 스탠드만 켜둔 채 방문을 살짝 열어두면 복도 불빛이 얇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딸의 호흡이 고르게 바뀌면 안방으로 들어왔지요. 이쯤에서 저는 안심하려고 했습니다. 이사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 날들 사이에서도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새벽에 방문 손잡이가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딸이 서 있더군요. 불을 켜자 딸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다물려 있었고 두 손은 축 늘어져 있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데려와 눕혔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요. 아내는 일어나서 또 라고 물었고 저는 금방 재웠어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아내와 저는 문득 긴장했죠. 딸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불을 끄고 서로에게 오늘은 괜찮겠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죠. 이번에도 딸이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울음이 터지더군요. 아내가 안아 올리자 딸은 숨이 막히듯 울부짖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달래야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더듬거리며 말하더군요. 할머니가 자꾸 같이 가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어떤 할머니? 라고 물었지요. 딸은 고개를 저으며 몰라, 처음 보는 할머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의 설명은 단순했습니다. 꿈속에서 낯선 할머니가 나타나 손을 잡아 끌었다는 겁니다. 얼굴을 흉측했고 무서워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깨어나 울면서 안방으로 온 거였지요. 아내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괜찮다, 그냥 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거들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딸은 방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혼자 자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지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꾸는 악몽이라면 학교에서 본 낯선 사람이나 TV에서 본 장면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굴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낯설다고 했지요. 다음날 저녁 저는 딸을 일부러 천천히 재웠습니다. 그날 밤은 조용했지만 며칠 뒤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1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맥주캔을 하나씩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 방문이 천천히 밀렸습니다. 문이 멈춘 뒤 딸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울지도 않았고 말도 없었고 눈은 띄어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딸은 곧장 주방으로 걸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발끝을 모으고 정면을 바라본 채 가만히 서 있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지요. 가까이서 보니 눈꺼풀이 느리게 떨렸고 호흡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몽유병처럼 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죠. 저는 조심스레 손을 잡아 안방으로 들어가 눕혔습니다. 아내는 깼어? 라고 묻다가 아이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검색을 했는데 아동 몽유병, 수면 중 보행 같은 단어들이 화면에 줄줄이 떴습니다. 흔할 수도 있고 성장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글들이 많았지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소아과에 들렀고 의사는 일단 생활 패턴을 점검해보자고 했습니다. 늦은 낮잠, 과한 자극, 수면 환경, 특별히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오늘부터 내가 그 방에서 자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이불과 베개를 들고 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그렇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별일이 없었지요. 아내는 괜찮았어 라고 짧게 말했지만 고개를 아주 조금 갸웃하며 뭔가 기억을 더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아니야 라고 넘겼지요. 저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별일이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일주일쯤 지나던 밤 아내가 안방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얼굴이었지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나도 그 할머니를 봤어.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3번의 꿈을 꾸었는데 매번 딸이 말한 그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얼굴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웃으면서 앉아 있었어. 근데 공통점이 있어. 아내는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항상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쓰던 황토색 나무 의자 있지. 딱 그거 같았다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번째 꿈에서는 손을 억지로 잡아 끌더라. 나는 싫다고 버텼는데 그때 눈이 확 떠졌어. 저는 억지로 담담한 척하며 그냥 꿈일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었지요. 딸만 겪는 게 아니라 아내까지 같은 여자를 본다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그 방에서 자지 말자. 당분간 안방에서 같이 자는 게 좋겠어.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소방 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니 비상계단에 둔 물건들을 모두 치우라는 내용이었지요. 평소에는 계단문이 닫혀 있어서 자주 드나들 일도 없었지만 우리는 아이 자전거를 그곳에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치워야 했기에 퇴근 후 자전거를 베란다로 옮기려고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끌고 나오던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계단 중간 위로 올라가는 층계참 한쪽에 낡은 나무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의자였습니다. 체구가 작은 여성이 앉으면 딱 맞을 법한 크기였지요. 저는 그대로 한동안 멈춰서서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꿈속에서 할머니가 늘 앉아 있었다는 황토색 의자.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 나왔는데 제가 계단 문을 열고 손가락으로 의자를 가리키자 아내는 그대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거야, 내가 꿈에서 본 의자.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딸 방이 바로 비상계단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벽 하나를 두고 그 의자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자를 당장 치울 수는 없었지요. 혹시나 이웃이 두고 간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 세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 세대 모두 그런 의자는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관리실을 찾아가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우리와 함께 올라와 의자를 보더니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러곤 한참을 의자를 뚫어져라 보다가 곧 손에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재활용장 한쪽에서 그 의자를 다시 봤습니다. 폐기물 딱지가 붙은 채 벌어져 있더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풍경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눈길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경비 아저씨를 붙잡았습니다. 저 의자 아저씨가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거 101동 할머니 의자예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104동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101동이요? 그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하고 되물었지만 아저씨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그 의자 2해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쓰던 겁니다. 혼자 사시던 분인데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셨거든요. 아저씨는 잠시 시선을 떨궜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받고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이 목을 메고 계셨어요. 발밑에는 의자가 있었죠. 바로 그 의자였습니다. 등줄기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우리 동 계단에 있었던 거죠? 제가 묻자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원래라면 유가족이 정리했어야 할 텐데 그분은 자식도 없으셨거든요. 그 뒤로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왜 하필 104동 계단에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끝낸 아저씨는 곧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 한참 말을 잇지 못했지요. 며칠 뒤 재활용장이 깨끗이 정리되면서 의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딸은 더 이상 새벽에 울며 달려오지 않았고 아내도 그 방에 잠을 잡았지만 저는 꿈에서 할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그 의자에 정말로 할머니의 홀령이 붙어 있었던 것인지 그렇다면 자신과 함께 저승으로 데려갈 사람을 찾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대체 그 의자를 왜 거기다 가져다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일련의 사건들이 아직도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대체 저 의자를 누가 거기다 가져다 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멀쩡한 의자로 생각하고 집에서 쓰다가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가지도 않는 곳에 버려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던 방에서 자면 귀신이 나타났네요. 딸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런 물건들은 불태워 없어야 화근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을이 끝날 무렵 복지시설에서 일하던 나는 출장으로 치바현에서 개최되는 연수에 참가했다. 그다지 여행을 가지 않는 나는 귀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랜만에 나서는 출장에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런 고향감을 느끼던 나는 모처럼 치바까지 왔으니 돌아가는 신칸센에 타기 전에 잠깐 들르기로 했다.
목적지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호러 스팟 야부시라지였다. 도시 한가운데 주택지 안에 있는 사방 18m의 대나무 숲. 몇 번이고 이 숲의 존재를 인터넷에서 보았던 나는 요랑하는 기분으로 전철을 갈아타고 숲이 있는 역으로 갔다. 이 숲에 발을 디디면 두 번 다시 못 나온다 라는 전승이 있는 이 토지는 아득히 먼 에도 시대부터 출입금지 구역으로 되어 카미카구시 전승으로도 유명했다. 왜 이 땅이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는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 미토코몬이 헤매다가 나오지 못해서 출입금지가 되었다는 설, 옛날 호족이 무덤으로 사용했다는 설, 타이라노 마사카도의 무덤이라는 설.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확실한 이유는 아직 불명하다. 하지만 근처 주민들은 이 땅을 두려워하며 지금도 들어가는 게 금기시되고 있다. 내가 목적지인 야부시라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변은 밤의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미약한 공포심과 그걸 웃도는 흥분에 젖어서 이곳을 관찰했다. 사방 18m인 숲은 비석 같은 돌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몇 번 만에 다 돌 수 있었다. 입구에는 잿빛 불상이 세워져 있어 시라즈 모리 신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불상을 지나서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신전에 발을 디뎠다. 숲 주변에는 차나 주택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었지만 한번 부지 안으로 들어가면 내 폰 라이트밖에 안 보이게 된다. 나는 신전 안을 비추어 보았다. 안쪽에는 자그맣지만 위험서린 신사가 있었다. 주변에는 불상과 똑같이 이 땅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다. 나는 돌기둥 틈새로 라이트를 비추었다. 숲속에서 종횡무진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땅에는 썩어 쓰러진 대나무가 수없이 많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는 차 소리를 집었다. 빛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대나무가 무성했지만 빛이 비치는 방향을 보건대 숲 중앙에는 틈새가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뭐야, 겨우 이거야? 유령과 만난다거나 뭔가 무서운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나는 조금 실망해서 숲을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때 나는 시선을 느꼈다. 아주 강렬한 시선이었다. 예리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감각. 그 순간 나는 신전을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아마도 불과 몇 초 정도 나는 시선이 느껴지는 방향인 신전을 응시했다. 비석 옆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그건 검은 그림자가 꿈틀댔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사람 형태를 하고 있었다. 저건 뭐야?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위험해. 이거 봐선 안 될 것 같은데. 어서 여기서 나가야 돼. 뇌가 몸에게 지시한다. 하지만 마치 척수가 그 전기 신호를 무시하듯이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내 발은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했었다. 딱 한 번 눈을 깜빡였다. 불과 0.1초 내 시야가 눈꺼풀 뒤에 있는 어둠에 물든다. 그 바로 직후 검은 것이 비석 옆에서 사라졌다. 족쇄가 풀린 듯이 몸이 가벼워진다. 몸을 덮치던 한기도 사라졌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국도를 달리는 자동차 라이트가 눈에 들어온다. 나는 야부시라지를 뒤로 도망쳤다. 신칸센 안 나는 캔맥주를 마시면서 시속 270km로 흘러가는 야경을 바라보았다. 아까 그건 뭐였을까? 되도록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2시간 가까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싫어도 떠오르게 된다. 그와 동시에 신칸센이 터널로 들어갔고 야경이 터널 검은 벽으로 바뀐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앉은 자리 옆에 있는 창문 오른쪽 밑 검은 손자국이 있었다. 누가 장난치는 걸까? 나는 잠시 그 손자국을 바라봤다. 그러자 손자국이 꿈틀하고 움직였다. 창문 중앙을 향해서. 이건 손자국이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의, 아니 무언가의 손이 나를 향해서 기어오고 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주변 승객들이 뭔 일인가 싶어서 나를 바라봤고 나는 창문을 다시 바라봤다. 하지만 그 손자국은 이미 창문에서 사라져 있었다. 승무원에게 부탁해 자리를 바꾼 나는 이어폰을 끼고 눈을 꾹 감고 있었다. 잠시 후 어깨를 두드리는 손에 나는 눈을 떴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어깨를 두드린 건 승무원이었다. 종착역에 도착했기에 나를 깨워준 것이었다. 나는 감사를 표하고 플랫폼으로 내렸다. 역에서 나온 나는 그대로 집을 향해 걸어갔다. 며칠 후 저녁 나는 차를 운전해서 회사를 빠져나왔다. 회사에서 집까지 차로 30분 정도 걸린다. 도중에 해가 지고 신호대기하던 나는 라이트를 켰다. 바로 그 순간 그 라이트가 향한 곳에서 그것이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건 처음에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옆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게 그대로 내 앞을 떠나기를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그건 천천히 목을 움직였다. 45도 각도로 비틀어 내 차를 향해서. 머리에 두 개의 틈새가 있었다. 약 5cm의 틈새. 그 틈새가 위아래로 벌어진다. 저건 눈이다. 그게 눈을 떴다. 동공이 세로로 찢어진 마치 파충류 같은 눈이었다. 차가운 시선이 그때 느꼈던 거랑 똑같은 시선이 나를 찌른다. 눈 밑에서 세 번째 틈새가 벌어진다. 15cm 정도 되는 틈새. 입이 천천히 움직인다. 자세히 보니 계속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찾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뒷차가 경적을 울려서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건 이미 없었고 신호는 이미 파란불이었다. 나는 떨리는 발로 신중하게 엑셀을 밟아 차를 몰았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서 화장실로 향했다. 문득 복도 불이 켜진 걸 눈치챘다. 혼자 사는 나는 동거인이 없다. 나 말고 불을 켤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스위치에 손을 뻗어 전등을 껐고 그 순간 나는 머리털이 곤두섰다. 현관 옆에 코트거리가 밖에 가로등 불빛을 받아 사람 모양으로 보였던 것이다. 나는 만인을 위해 다시 불을 켜고 확인했다. 그건 역시 코트거리였다. 안도해서 나는 다시 불을 껐다. 하지만 그때 나는 위화감을 느꼈다. 코트 옆에 또 사람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렇게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사이에 나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 그림자로 보이는 것이 점점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나는 한 번 더 불을 껐다. 그 순간 내 1m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다. 나는 침실로 달려가서 이불을 덮고 눈을 꾹 감았다. 다음날 야간 순찰 중 어젯밤 자택에서 그것이 나타났다.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로부터 내 눈앞에서 그 녀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 밤이 야간 업무라 다행이다. 나는 파트너인 동료와 순찰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갔다. 동료가 먼저 수면실로 들어간다. 이제부터 3시간은 나 혼자다. 나는 의자에 걸터 앉아 눈을 감았다. 몇 초 뒤 나는 차가운 기척이 느껴져 눈을 떴고 그대로 옆으로 눈을 돌렸다. 대기실 면회 카운터 너머로 검은 그것이 웃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내 목소리에 놀란 동료가 달려온다. 동료는 내가 가리킨 방향을 보았다. 아무것도 없잖아. 놀라지 말아줘. 그렇게 말하고 동료는 귀찮다는 듯이 나를 돌아보고는 수면실로 돌아갔다. 그 후로 그 녀석은 검은 그것은 내 바로 근처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귓가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건 노성이었다. 단말마의 원한과 고통을 담아서 내지르는 소리였다. 아무 전조도 없이 내 귓가에 크게 소리친다.
그 목소리는, 아니, 목소리가 아니다. 사이렌 소리 같은, 으극 신음하는 것 같은 불쾌한 소리였다. 그런 게 갑자기 귀에 들리는 것이다.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갑자기 그놈이 소리친다. 그때마다 나는 귀를 막고 몸을 웅크리고 소리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점차 내 건강이 악화되었다.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다. 눈꺼풀이 무거운데 다치지 않는다. 눈을 감고 싶지 않다. 어둠이 무섭다. 귀 울림도 멈추지 않았다. 헤드폰을 끼고 대음량으로 소리를 틀어도 그 녀석의 외침이 들린다. 허리가 아프고 무겁다. 일어나는 게 괴롭다. 정형외과에도 가보았지만 낫지 않는다. 온몸이 가렵다.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었다. 피가 나오고 손톱이 검게 물들어도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요새는 꿈을 꾼다. 잘 때뿐만이 아니라 깨어나 있을 때도 꿈을 꾼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모르는 광경이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어두운 관 속에 있었다. 두드려도 걷어차도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발밑이 뜨거워졌다. 온몸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뼈와 하얀 연기로 변했다. 다음은 집에서 졸도했을 때였다. 갑자기 집이 흔들렸고 천장에 매달린 램프가 떨어졌다. 그리고 서랍장이 쓰러진다. 나는 서랍장 밑에 깔렸다. 기어 나오려고 했지만 발이 빠지지 않는다. 도망칠 수 없는 내 머리에 파편이 쏟아진다. 눈앞이 피로 물든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 머릿속에 이상한 광경들이 펼쳐졌다. 내 꿈속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반드시 죽고 있었다. 고통과 절망에 가득 찬 소리를 내면서. 아직도 방구석에 검은 게 서 있다. 어느샌가 놈은 더욱 무시무시하게 변해 있었다. 눈의 개수가 늘어나 있었던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모든 눈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꺾일 것 같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내게 들러붙은 저놈은 내 주변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근처 절로 상담하러 갔다. 나는 절에서 앵마기를 받았다. 수상쩍어 보이는 스님이 나를 향해 불경을 외운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거액을 요구받았다. 그리고 앵마기 효과는 전혀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내 귀에서는 끊임없이 절규가 들리고 죽음의 광경이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현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절을 찾기로 했다. 산속에 있는 그 사원의 공기는 맑고 어제 찾아간 절과 비교해서 청량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방문한 순간 한 스님이 비명을 질렀다. 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고 뭔가 싶어서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일부 스님들이 내 뒤를 보고 있었다. 모두 안색이 새파라져 있었다. 한 스님이 입을 열었다.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나가주게. 설마 문전박대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나는 뭐라 항의하려고 했다. 다른 스님이 입을 연다. 당신은 지옥 그 자체야. 지옥, 내게 붙은 존재는 그렇게 엄청난 거였나. 기다리게. 그때 한 목소리가 경내에 울렸다. 스님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거기에는 80살은 넘어 보이는 고승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스님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살려주세요. 아무래도 이 스님은 이 사원의 책임자 주지 스님인 것 같았다. 주지는 나를 데리고 절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에 내게 붙은 검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주지의 말에 의하면 그 검은 것은 억울하게 죽은 원령들의 집합체라고 한다. 그 원한에 찬 목소리나 단말마의 배경을 내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치만 왜 저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주지에 의하면 악령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 같은 곳에 모이기 쉬운 듯 내가 우연히 그 숲에 있던 존재와 파장이 맞았기에 들러붙은 것 같다고 알려줬다. 그 설명에 나는 격분했다. 그러면 그놈 때문에 지독한 꼴을 겪게 된 건 전부 우연, 우리 나빠서라는 건가요? 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심령 스팟에 가는 놈들 뿐이에요. 그게 왜 나만 들러붙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내 목소리는 갈수록 울먹이다가 거의 오열로 바뀌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는 내게 주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운명이라는 건 즉 운명입니다. 부정한가 그렇지 않은가 관계없이 모든 만남은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들러붙은 악령도 원래는 원한 속에 죽어간 가련한 자들입니다. 당신에게 죽음의 광경을 보여주는 건 어쩌면 구원을 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그 악령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당신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시야 구석에 들어오는 존재를 바라보았다. 검은 그곳은 수많은 시선을 보내며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악령을 성불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고통이 동반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견디면 그 악령은, 귀신은 성불할 수 있는 건가요? 주지는 조용히 끄덕였다. 오늘 밤은 웩마기를 위해서 사당에 묵게 되었다. 창문은 전부 닫고 사당 안에 비추는 불빛은 촛불 몇 개뿐. 문에는 빗장이 걸려있고 내 모퉁이에는 소금이 쌓여있다. 주집 말고도 스님 10여 명이 사당 밖에서 경을 외고 있다. 이 사당 안에서 내일 아침까지 지내는 게 앵마기 내용이자 내 역할이었다. 이 몇 개월 검은 그것 때문에 지옥을 보아왔다. 하지만 이 하룻밤으로 모든 게 끝난다. 나는 내심 달관하고 있었다. 그건 이후에 기다리고 있을 해방감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어쩌면 절망 끝에 그래도 누군가를 구한다는 사명감에 취해 있는 것뿐일까.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이 밤을 넘기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과거 맛보지 못한 엄청난 죽음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 죽음의 고통도 절망감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의자에 묶인 나, 양손은 팔걸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입에는 재갈을, 눈에는 눈 가리개를, 몸을 움직이기는커녕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손가락 끝이 아프다. 그 고통은 모든 손가락에 미쳤고 눈 가리개가 벗겨진다. 나는 반사적으로 자기 손가락을 봤다. 손가락은 전부 사라졌다. 울부짖는 내 앞에 남자 3명이 나타난다. 입을 억지로 벌렸고 쇠냄새가 코를 찌른다. 바닥에 자그맣고 딱딱한 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20번 정도. 죽고 싶어. 죽여줘. 나는 눈을 떴고 꿈을 꾸고 있었다. 그리고 사당 바닥에 토를 했다. 괴롭고 힘들다. 절망감이 나를 지배한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이미 오후 10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새벽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 내 눈꺼풀 뒤에서 다시 죽음의 광경이 반복된다. 자정, 2시, 4시, 6시, 그리고 밤이 밝았다. 틈새로 비치는 햇빛을 보면서 바닥에 쓰러진 채 나는 넋이 나가 있었다. 바닥에는 내 토사물이 여기저기 있었고 온몸이 땀과 오줌으로 젖어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몇 킬로는 빠졌을 것 같은 비참한 밤이었다. 그런 나를 지배하는 감정은 하나, 이걸로 끝났다는 것이다. 주지와 스님들이 사당으로 들어온다. 주지는 내게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했다. 스님 하나가 내 팔을 잡고 일으킨다. 들어 올린다기보다는 억지로 잡아당기는 느낌이다. 이걸로 끝났군요. 나는 주지에게 말했다. 양팔은 체격이 큰 스님에게 붙잡혀 있었다. 네,
어젯밤 당신에게 죽음의 광경을 보여준 악령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겐 아직 15만 9,999마리의 악령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악령을 성불시킬 때까지 아직 끝날 수 없습니다. 자, 시작하죠. 주지의 말을 듣고 나는 딱 한마디 중얼거렸다. 뭐? 절망의 수만큼 지옥이 있다. 그 모든 지옥의 광경을 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시야 끝에 수많은 원한의 집합체인 검은 것이 웃는다.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 운이 나쁘다. 그저 그뿐인 이유로.